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막 대표입니다. 밖에 장마가 또 온다라고 태풍이 온다라고 하네요. 비가 좀 많이 내리는 또 저녁인데요. 증시도 굉장히 좀 뜨거웠다가 다시 약간의 무더위가 물러나가듯이 증시도 약간 좀 뜨거운 열기가 좀 식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역시 시장에 관해서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강세 이후에 나타내는 조정 구간, 과연 이 조정 구간 이후에 증시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 차례 지나가는 그러한 그 열기로 시장이 다시 조정으로 돌아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내부적인 모멘텀보다는 글로벌 증시는 과연 그러면 어떠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역시 시장보다 이막 대표 하면 종목이지요. 역시 시장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종목들, 또 코스닥 시장은 8월 달 중순부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실적에 부합하는 강세 종목들 오늘도 살펴보는 시간, 또 한 시간 알차게 마련해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국인 기관 매매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 자부하는 전문가니까요. 같이 매매를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일단은 어렵습니다. 스몰캡, 특가총액 3천억 미만 종목들 커버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고민을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반드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조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좀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게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7조 원대 초반으로 좀 쇼크 수준으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저 모양인데 역시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환율 영향이 상당히 컸구나. 그래서 지금 환율 부담 때문에 수출주들 포함해서 2분기 장세는 조금 어렵겠구나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장은 예상치를 깨고 굉장히 이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잠깐 지수 일봉 차트를 놓고 보면 의미 있는 일봉 차트는 아닙니다. 지수를 놓고 무슨 21선 이평선, 5일선 지지 캔들, 11선 이렇게 기술적 분석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무모한 행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육안으로 보더라도 일단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7월 말경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번 실적 발표가 현대중공업의 어닝 쇼크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이런 것들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이 강하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를 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 오늘도 어제도 지수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투자자별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의 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열정은 끊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2천억, 1200억, 오늘도 1800억 정도를 순매수해 주면서 시장을 여전히 매수를 계속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일단은 시장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여주고 있고, 증시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060포인트, 2000선 돌파가 가능할까?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던, 우려를 했었던 코스피가 다시 이제 거의 2090포인트까지 2100을 넘나들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미끄러져 있는 상태. 욕심이죠. 2100을 막상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금은 또 왜 떨어지지? 이렇게 좀 시장이, 투자자들은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 매수에 이러한 지금 외생적인 요인들, 우리나라 내부적인 최경환 장관의, 경제부 장관의 립 서비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들, 그리고 배당 정책들, 이런 정책들에 관해서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외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특히나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또 자세하게 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취약한 펀더멘탈, 그러나 지수는 서프라이즈다. 이게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취임한 지 꽤 됐고요. 그리고 이번 새 지도부 취임에 따른 강한 경기 부양책 추진 기대감.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최경환 장관의 경제부 2팀의 모멘텀이고 이머징,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이머징 쪽에서 새 지도부 취임에 따른 강한 경기 부양책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머징 마켓이 지금 유럽 증시, 유럽장이 특히나 요새 좀 많이 조금 좀 조정받고 있지요.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영국 같은 유럽 선진국들 주요 증시들이 많이 좀 조정받는 상태에서 좀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와 관련한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때문이지요. 미국은 그렇게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다. 미국 자기네들 땅 나에서 석유도 잘 나고 또 셰일가스 자기네들 개발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형태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러시아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제재안을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또 어느 정도의 또 보복 조치가 두렵기 때문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나고 있죠. 유로존 내에서도 너네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나름대로 유로존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러시아의 보복 조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증시 상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중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베트남, 인도 이러한 그 신흥국가들, 이머징 쪽의 강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좋아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니다. 그들도 역시 실적은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MSCI 달러화 지수 기준으로 해서 연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터키, 인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순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터키, 인도, 필리핀 순으로 상승을 했는데 평균 수익률을 내보니까 약 한 13%에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약 30%대까지. 이게 무슨 종목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지수가 30%가 상승을 했더라. 30%대 이상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들 국가들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 이머징 마켓 상승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연말 연초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다. 분명히 좋지 않았다. 하지만 정책적 기대감이 컸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씩 좀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인도네시아 가장 많이 상승한 순으로 종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역시 이것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고요. 총선이 있었고 7월 달에 4월 총선 그리고 7월에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선거죠. 선거. 그죠? 우리나라도 뭐 선거 때는 선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등세를 보이죠. 선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테마주들이 인도네시아도 올라가며 상승을 이끌었던 건 분명히 아니겠죠. 올해 7월 달에 이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요. 그러다 이 대통령 자체가 투자 장벽을 철폐하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펼칠 걸로 기대를 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좋아서가 아니라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죠? 터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형제 나라죠. 터키 같은 경우도 오늘 8월 10일 날 8월 10일 날 대통령 이 직선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1년간 총리로 지냈던 이 TP 에르도안 총리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반정부 시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한 정부적인 불안감을 많이 표출했습니다만 그 재임 기간 동안 즉 자기가 이 총리로 있을 때 경기를 굉장히 좀 탄탄하게 일으켰던 총리가 대통령이 8월 10일 날 이제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역시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터키 증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죠.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이번에 인도로 넘어가 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달, 5월달 총선이 진행이 됐는데 제일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제일 야당인 인도 국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10년 만에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경제 개혁 추진 그리고 경제 성장률 반등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딱 보더라도 인도네시아, 터키, 뭐 인도 하나만 더 보면 어떻습니까? 태국 뭐 쿠데타가 나왔었죠. 태국 같은 더 심합니다. 그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에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권한 군부가 어떻죠? 경제 활성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으면서 군부 장악 죄송합니다. 군부가 장악한 이 쿠데타로 군부가 장악한 터키마저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군부 정권이 경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좀 이머징 마켓의 상승죠. 어느 하나도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아니면 경제 지표가 좋아서 올라가는 마켓은 없더라. 다 새 정부, 쿠데타로 집권을 했던 반정부 시위로 11년간 총리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던 아니면 야당이 집권을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던 총선 대선에서 승리를 하던 뭐든 각기 상황은 다 틀리지만 공통 분모는 뭐다? 신정부다. 신정부. 우리나라는 일단 신정부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주가 상승률도 태국, 인도네시아, 뭐 터키 이런 나라들,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률은 조금 미약합니다만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왔을 뿐이지 우리나라 증시가 뭐 10% 20% 오른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만 왜? 새 정부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새로운 경제 2팀이 지금 증시 부양책을 세우는 거지 새로운 정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률은 조금 미진합니다만 이머징 상승이라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라는 상승의 공통 분모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뭐 도대체 왜 오르는 거지? 최경환 장관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정말 경기가 좋아지나? 이러한 모멘텀적인 논리보다는 역시 이머징을 딱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각 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와야 투신권이 자금을 집행을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금액이 있죠. 그죠? 그 이머징 자금이 이제 각 나라로 이제 이머징에 속한 국가들로 뿌려지는 거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국 증시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상승을 보니까 지금은 이렇다고 치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이머징이 상승했던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과거에도 이머징이 동방 상승했었던 적이 있었겠죠. 선진국 증시가 미국, 유럽이 같이 올라가는 미국, 일본 증시 같이 올라가고 이머징이 따라 올라가고 개발도상국가들이 따라 올라가는 이러한 좀 뭉텅이들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 과거에 이머징이 강세를 보였을 때 이 역시도 과거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니까 상승 시작의 시점이 대부분이 약 70% 이상이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부진했을 때 이머징이 올라가더라. 즉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좋아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기대감이 항상 시장을 이끌더라. 즉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바닥을 딱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거기서부터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게 바로 그죠? 정부 정책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즉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아니라 센티멘탈적인 팩트가 아니라 기대라는 거죠. 그죠? 기대감이 증시를 항상 올렸더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논지가 아닌가, 근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증시가 상당히 조금 좋아질 것이다. 좀 안 좋았지만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좀 기대감을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 요새는 주춤거리지만 미국의 1분기 GDP는 쇼크였습니다. 금융위기 2009년도 이후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죠. GDP가. 국민 총생산이 마이너스까지 툭 떨어졌는데도 장은 올라갔단 말입니다. 즉 주식이라는 것은 역시 과거를 반영하는 시장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 과거에 1분기 GDP가 안 좋았던 거는 북동부 한파, 올겨울, 겨울에 이 미국의 강추위, 계절적인 요인이 심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2분기에 빠르게 개선이 될 것이다. 어때요? 1분기 GDP 쇼크의 주가가 무너졌나요? 아니죠. 주식은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최근 미국 증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뭐예요? 예상했던 대로 2분기 GDP가 4%대 성장을 보였단 말입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3%대였어요. 4%를 찍었단 말입니다. 너무 좋네. 그럼 주식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죠? 이렇게 너무 좋구나. 안 좋을 때 올라왔던 재료적 기대감, 재료 노출에 대한 그러한 지금 우려감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좋으니까 금리를 옐런 의장이 빨리 진행할 금리 인상을 조기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유동성 보강이 유동성 랠리가 끝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려감이 또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죠? 증시는 항상 경계선이 있다. 경계선. 딱 이 센티멘탈과 펀더멘탈 사이에 항상 시속 게임을 하는 시장이 바로 이 증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지금 결론을 내보자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 증시는 지금 코스피는 고점에 대한 두려움은 일단은 배제를 되겠다. 그죠? 더 갈 수 있다. 지금 장의 조정은 끝났다라가 아니라 아직 진행형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글로벌 증시 평균 상승률이 얼마라고요? 거의 30%대까지 상승, 이머징 쪽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책적 기대감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 8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또 충분히 7월 금통위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8월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80, 90% 이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최경환 장관의 립 서비스, 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들의 배당을 쪼이겠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 뭐 이런 그 정부 정책적인 공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강세의 공통 분모를 닮아서 많이 닮았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 나지겠네요. 그러면 자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될까요? 자, 뭐가 올라갈 거예요? 역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요. 3분기 때 좋아질까요? 약간 그것도 좀 미지수입니다. 스마트폰 업황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럼 자동차가 올라갈까요? 글쎄요. 환율이 상당히 저점을 찍은 것 같은데 원화 강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달러와 약세가 쉽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수출주가 부진하단 말입니다. 근데 장은 올라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올라갈까요? 봤잖아요. 이번 상승에서. 금융업종, 특히 금융업종. 제가 해외 증시, 이머징 증시랑 비교를 해드렸죠. 그럼 이머징 증시는 어떠한 업황들이 올라갈까? 역시 금융업종이었습니다. 특히. 이거는 뭐 증시의 역사가 말해주는 전통입니다. 전통. 전형적으로 경기가 부진할 때 재정과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금융주들의 상승이더라. 증권주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요? 은행주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갑니까? 아니죠. 전형적으로 경기가 부진할 때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금융주 상승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금융, 은행, 증권, 건설, 경기 부양책으로 주가들이 올라가는 업종을 뭐라 그래요? 트로이카. 3인방. 그렇죠? 3인방. 증권, 은행, 건설. 이 트로이카 3인방이 지금 시장에도 주도주였고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왜?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마켓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베트남, 필리핀 이런 증시들을 보니까 그랬구나. 우리나라도 그러겠구나.
그죠? 상대적 상대평가를 해보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이러한 그 향후 방향성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틀린 거는 우리나라는 수출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시가총액만 얼마죠? IT, 뭐 수출주, 뭐 내수주, 유통주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대표적인 수출주로 구분되는 삼전, 현차, 기차, 우선주 포함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한 25% 정도 되죠. 그죠? 대충 삼전, 현차, 기차 세 종목만 25%. 근데 다른 이머징 쪽은 금융주 비중이 좀 높습니다. 금융주 비중. 터키는 은행주 시가총액이 47%예요. 거의 시총의 반이 은행주입니다. 그러니까 잘 올라가죠. 은행 업종이 올라가니까. 그죠? 태국은 30%, 필리핀 38%, 태국 30%, 인도네시아 31%. 그죠? 가장 잘 올라가는 업종이 경기부양의 정책 수혜주로 가장 먼저 잘 올라가는 증시가 전통적으로 은행주인데 다른 마켓들은 이머징 쪽은 은행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여기서 하나 더 결론은 뭘까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긴 올라가고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진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마켓처럼 우리나라 증시를 사줄 거지만 우리나라는 은행주 시가총액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상승폭도 크지는 않겠구나. 다른 마켓처럼 1년에 30% 40% 올라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수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지수가 폭등할 것이다. 다른 이머징처럼 크게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일단은 우리나라 이 시총 비중상 조금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은행 업종, 증권 업종, 건설 업종으로 매매를 코스피 쪽은 압축을 하시되, 그죠? 압축을 하시되 지수 자체에 대한 너무 높게 밸류에이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마켓이 20% 갔으니까 우리는 반만 가자. 10%는 가야지. 2,300은 가야지. 이러한 논리는 일단은 좀 맞지는 않는구나.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다른 마켓, 이머징 마켓의 시가총액 구성까지 한번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공사업, 갑자기 저거 뭐야? 한국가스공사는 왜 올라가고, 뭐 KT엔진 왜 올라가고 도대체 이거 뭐 SK텔레콤, LG텔레콤, LG, KT 이런 종목은 왜 올라가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 정부가 공공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 산업재나 유틸리티, 전통, 대표적으로 경기 부진 시 정책 강세를 나타내는 업종이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좀 부수적인 거고요. 부수. 보너스. 그죠? 월급은 아니에요. 월급은 아니고 보너스. 이건 보너스고, 보너스. 우리가 코스피에서는 월급을 어디서 받아야 된다? 이건 보너스고. 월급은 은행, 증권이다. 하나 더, 건설이다. 그죠? 은행, 증권, 건설. 그래서 지금 지수 조정 구간에서 코스피를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겁낼 필요 없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사야 되나 그럼?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아니면 못 올라가 있는 유통주를 한번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은 하지 마시고 매매는 압축한다. 딱. 그죠? 매매를 딱 압축해서 진행하시는 방향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일단 코스피 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장에 대해 좀 아리송한 부분들 지난주에는 일단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있고 또 어느 업종이 있고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머징 조금 더 그림을 크게 그려서 지금 글로벌 증시 이머징 마켓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까지 2주간에 걸쳐서 코스피 3년 만에 박스권 돌파를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응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웠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속 시간에 좀 풀어드렸으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갈증난 하시는 이제 또 종목에 대해서
또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들 코스피에 대해서 짚어드렸기 때문에 또 저 이막 대표하면 또 스몰캡 시장에서 핫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시장에서 숨어있는 진주를 또 발굴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조금 생소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ISC라는 반도체 소재 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부품 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디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죠? 하이닉스도 분기 영업이 1조 원대 이상 내주는 모습들. 지금은 조정받습니다만 삼성 하이닉스 주가도 굉장히 핫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주들, 원익 IPS, 테스, 이러한 그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반도체 업황이 정말 수십 년간의 구조조정을 거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 3파전으로 일단은 압축이 됐고요. 많이 좀 파산하는 거 많이 보셨죠? 엘피다 같은 기업들, 일본의 네노라는 IT 기업들,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으로 다 쓰러져가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드디어 이제 수요가 앞서는 상황,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고요. 그걸 만드는 회사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반도체 디램 업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트 업체들이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거 이미 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했고 하이닉스 주가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라기보다는 하이닉스가 먼저 오르고 나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트리클 다운이죠. 낙수 효과. 전방 세트 업체가 실적이 좋아지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겠죠. 장비, 부품, 소재 순으로 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은 일단 상반기에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일단은 부품이나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요. 자, ISC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반도체 부품. 어떠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냐면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그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소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소켓을 만드는 회사. 이 ISC 소켓을 만드는 회사가 뭡니까? 소켓이라는 거는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자, 주식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두 가지가 딱 있다라고 합시다. 일회용 제품이 있고 아나바다 제품이 있습니다. 아나바다가 뭐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좋을까요? 물론 당연히 한 번 쓰고 버려야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죠? ISC가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죠. 반도체 테스트 소켓 나오면 검사하고 버리고, 나오면 검사하고 버리고. 이 소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좋고요.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보다 더 좋습니다. OP 마진. 무슨 밥하는 식당도 아니고 반도체 제조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올해 2분기 아직 실적은 안 나왔지만 가이던스 기준 영업이익률이 얼마? OPM이라 그러죠?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39% 정도. 10,000원 매출해서 3,900원을 번다.
따봉이죠. 그죠?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은 회사입니다. 뭐 아무튼 뭐 이것부터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력 제품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조금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아니시면 조금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스크린 러버가 있습니다. 실리콘 러버. 근데 이 ISC와 경쟁 회사이자 같은 업황을 공유하는 회사가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리노공업이 이름이 좀 촌스럽죠, 그죠? 그래서 무슨 뭐 쇠깎는 회사 같이 이름은 공업자 붙어 있고 쇠깎는 회사 같이 생겼는데 아닙니다. 똑같이 반도체 이 테스트용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리노공업이 주력으로 하는 제품은 조금 좀 틀립니다. ISC는 실리콘 러버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요. 리노공업은 이 스프링핀 SP라고 할게요. 스프링핀 SP를 주력으로 합니다. SR, SP로 명칭을 좀 통일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원래 업황은 SP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P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ISC가 특화된 제품을 SP로는 우리는 답이 안 나오겠다. 우리는 예를 들면 그냥 떡볶이를 팔아서는 우리는 쟤네랑 경쟁이 안 되겠다. 우리는 짜장 떡볶이를 팔자. 그래서 개발한 제품이 SR, 실리콘 러버입니다. 실리콘 러버가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IT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는 뭐가 맞는다? 실리콘 러버가 맞는다. 자, IT의 앞으로 향후 뭐 지금까지도 이 스마트폰이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IT의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나타났던 단어가 뭐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서 IT에 나타난 거대한 트렌드 변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예. 경박, 사자성어는 아니지요. 단소, 딱 사자성어 같이 생겼죠. 경박단소. 뭡니까? 가볍고 작고, 그죠? 경박단소화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 경박단소 점점 이 작아지거든요. 그죠? 이 점점 미세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점점 미세화가 되고 점점 얇아지고 점점 커지는 쪽은 디스플레이 쪽밖에 없어요. 그죠? 조금 더 크게 만들고 대화면, 디스플레이, 그죠? 케이스 비중을 줄이고 옆에 테두리를 줄이고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하는 디스플레이 쪽만 조금씩 커지지. 옛날에도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작게 만들었었죠. 그죠? 근데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좀 커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품과 나머지 이 소재 쪽은 무조건 경박단소. 아직도 계속 진행형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죠? 앞으로도 더 쓸데없는 거 다 줄이고 꼭 필요한 제품에 꼭 제일 작게 이렇게 만드는 경박단소화가 계속 좀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ISC가 만드는 이 실리콘 러버 소켓이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굉장히 이쪽으로 좀 변화해 줄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실리콘 러버 소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전체 SP 포함해서 한 20-30% 정도 수준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스크린 러버의 장점은 또 경박단소도 있습니다만 휘도가 뭐예요? 휘어집니다. 뭐예요? 앞으로 스마트폰, 뭐 앞으로 IT 기기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뭡니까? 플렉서블, 구부러져야 되고 휘어져야 되고 플렉서블과 또 뭡니까? 웨어러블. 차야 돼요. 갤럭시 기어. 손목에 차고 눈으로 끼고 머리에 쓰고 웨어러블과 플렉서블이 앞으로 이 IT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 플렉서블과 웨어러블에서는 이 휘어지는 소켓, 실리콘 러버가 반드시 필요한 또 공정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리노공업하고 ISC 둘 다 지금 주가도 좋고 둘 다 실적도 좋고 둘 다 수급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저는 리노공업이 갖고 있는 파이보다 즉 기존의 시장의 왕자보다 기존 시장의 어떻게 보면 두목이죠. 그죠? 두목보다 신흥 세력 언젠가는 얘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잡을 수 있는 ISC의 조금 더 많은 주식. 주가는 뭐라 그랬죠? 과거지향적이 아니다.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것을 상기했을 때 과거에 잘했던 리노공업보다는 앞으로 잘해질 ISC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더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실리콘 러버 소켓에 굉장히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리노공업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면 리노공업도 기존의 장비를 이 실리콘 러버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Y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리노공업이 바본가? 다른 소켓 만드는 글로벌 경쟁사들은 그러면 이걸 눈뜨고 보고 있을까? 진입장벽이 그러면 높은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셨나요? 가져야죠. Y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될까? 왜 이러는 거는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ISC가 준비한 게 있죠. 원천 기술. IT는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붙는 게 삼성, 애플, 뭐 구글, LP다, MS 항상 걔네들이 맨날 수십억, 수백억 대 법정 소송 비용을 들어가면서 맨날 뭔 짓 하고 있습니까? 맨날 특허 소송하고 있죠. 그죠? 특허 소송. 그래서 이러한 그 다른 업체들의 후발 진입을 막고자 ISC가 이 실리콘 러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의 JMT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먹어버렸습니다. 인수. JMT사를 인수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앞으로 더 키우겠다라는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뭡니까? 진입장벽을 위한 원천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JMT를 인수를 딱 해오면서 진입장벽을 확 높여버린 거죠. 그죠? 나중에 너네 이거 하려면 우리한테 로열티를 내든가 아니면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그죠? JMT를 인수하면서 경쟁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확보했고 특허권을 가져왔다. 특허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ISC에 대한 이 진입장벽, 실리콘 러버 소켓은 ISC만의 아주 특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 봅니다. ISC 잠깐만요. 차트로 넘어가 보면 자, 많이 올랐습니다. 좋은 주식이니까 많이 올랐겠죠. 그죠? 코스닥 시장에 550, 560 돌파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제 많이 최근에 조정 나와서 548포인트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올해 코스닥이 570까지도 찍었었죠. 그때도 신저가 내는 종목들은 답이 안 나오는 주식들이고요. 좋은 주식은 시작보다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들의 호재는 주가를 떨어뜨린다? 아니다. 주가의 상승에 기름을 부어버린다. 뭡니까? 예전에는 시장이 조정 구간이거나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는 어때요? 실적이 발표가 되면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습니다. 호재 노출이구나, 재료 노출이구나. 주가가 그때부터 하향 추세를 많이 걷기도 하는데 이번 장세는 굉장히 정직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그래도 이번이 바닥이지 않을까?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더 떨어질 게 있을까? 하면서 어닝 쇼크 났으면 그 쇼크를 바탕으로 해서 악재 반영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나오기도 하고 실적이 좋으면 호재 노출해서 주가가 꺾이기도 했는데 지금 장세 극단적으로 볼게요. 서울반도체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주가가 살살 계속 밀리다가 드디어 여기서 쇼크가 터졌습니다. 이 정도 밀렸으면 5만원에서 3만원까지 밀렸으면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으면 그래도 2분기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 조금이라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주가는 밑으로 계속 처박는단 말이죠. 그죠? 반대로 자, 저렇게 올랐으면 이제 재료 노출 실적이 좋으니까 그만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좋아질 게 있나? 라고 하는 주식이 바로 오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던 컴투스죠. 야, 이게 바닥에서 2만원에서 10만원짜리까지 2만원짜리가
올해 연초에 2만 원짜리, 올해 연초 2만 원짜리가 수표 주식이 됐어요. 10만 원짜리가 됐는데 5배가 500%가 올랐는데 그래 실적 좋다 이거야. 이분 경우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료 노출로 꺾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됐구나. 너무 많이 올랐구나. 그죠? 100억 벌던 회사가 무슨 조를 번 것도 아니고, 그죠? 영업이익률이 막 몇백 배, 몇천 배 폭증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올라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가는 더 뻗더라. 이게 이번 장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쇼크 기업이 실적 발표가 악재 반영도 아니요. 올라가는 주식의 서프라이즈가 호재 노출도 아니더라. 주가는 정의 방향, 실적만큼은 긍정적으로 가더라.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ISC요. 올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래봐야 아직 2배 못 갔습니다. 15,000원대에서 이제 3만원대 온 거예요. 그죠? 이제 2배. 이제 별로 안 갔다. 2배 별로 안 갔다. 이런 말씀 참 드리기가 뭐하지만 별로 안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주가는 한 38,000원 정도까지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별로 안 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왜? 주가가 오른 거 이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시장이 실적, 호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재료 노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촉매제, 휘발유로 오히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거기서 꺾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유형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올해 2분기 매출 예상치가 194억이고요. 에게 194억 할 수 있죠. 194억. 시가총액 2,000억대, 2,200억 정도 되죠. ISC. 시가총액 2,000억대 회사가 분기 영업이익 194억이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무슨 엔터주도 아니고 게임주도 아니고 헬스케어 종목들, 고성장주들, 고프리미엄이 가능한 종목도 아닌 것이 무슨 반도체 부품 회사가 시가총액 2,000억인데 분기 영업 194억이야? 에이, 구멍가게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Q가 아니라 그죠? P를 봐야죠.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가격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영업이익 얼마? 예상치 77억. 여기서 애계했던 게 여기서는 와우로 바뀌죠. 와우.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 77억. 마진율 얼마? 77에서 194 나누면 39%. 와우. 여기서 한 번 더 와우가 한 번 더 나와야죠. OP 마진, 영업이익률 39%. 그죠? 애계에서 와우가 2번 터져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실 줄 아시는 분은 와우, 와우 2번 터지죠. 그래서 이 분기, 2분기 실적도 물론 좋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의 폭은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요. 올해 연간 가이던스는 매출 713억. 마찬가지. 실적. 와, 시가총액 2,000억, 2,200억짜리 매출이 1,700억밖에 안 돼? 애게. 하지만 영업이익 얼마? 가이던스 262억. 와우. 시가총액 3,000억 가도 되겠다. 그죠? 매출액, 영업이익에 10 정도 곱해주면 매출액 곱하기 영업이익에 10 정도 곱해주면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3,000억 가도 되겠다. 이제 OP 마진율, 영업이익률, OPM 36.7%대. 와우가 또 2번 터져야죠. 그죠? 와우가 2번 터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ISC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 종목을 누가 올려요? 제가 올려요?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이 올릴 겁니까? 아니죠. 누가 올려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은 정직합니다. 실적에 굉장히 큰 박수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국인 보유 비중 잠깐 보면요.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이러한 패턴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외국인의 지분율이 365일 사는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슈프리마. 잠깐 볼까요? 주가가 안 올라, 사도 안 올라. 어느 날 하루 안 사면 떨어지긴 하고 주가가 징그럽게 안 갑니다.
자, 외국인 지분율이 2013년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주가 17,000원대에서 샀는데 외국인 지분율 거의 0%대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30 몇 프로입니까? 35%대까지 올라왔는데 1년 넘게 1년 반 동안 주가는 오른 게 거의 없어요. 요거 올랐어. 요거 외국인이 1년 반 동안 샀는데 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호재도 자꾸 나오면 둔감해집니다. 그죠? 수급도 마찬가지. 자꾸 매일 똑같이 사면 주가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몇 개월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주식은 안정성은 뛰어납니다.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받아는 줘요. 근데 탄력이 안 붙는다. 재미가 없다. 우리가 1년 반, 2년씩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2년씩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 탄력을 붙여줘야 되는데 탄력은 바로 이런 거. 외국인 지분율이 고개를 하다가 제가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코브라 머리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코브라 머리. 코브라 뱀이 꼬리가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하다가 공격을 당하죠. 그죠? 외국인들 매수가 공격을 당하면 머리를 탁 치켜드는 겁니다. 그죠? 공격 태세. 그죠? 지금 딱 전형적으로 코브라 머리 패턴이죠. 그죠? 꼬리가 이렇게 살살살살 달린다. 꼬리라는 거는 입질 매수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다가 사고 팔고 물량 테스트를 하다가 됐다 싶을 때 고개를 지금 어닝 시즌이 또 임박해 있으니까 외국인들 급하겠죠. 빨리 사야겠다. 실적 나오기 전에. 실적 나와서 기관 애들 따라붙기 전에. 더 높은 가격에 사기 전에 지금 사둬야겠다. 어때요? 실적 어닝 시즌에 임박해서 고개를 팍 들어 올리고 주가도 탁 튀어 올라가죠. 그죠? 이러한 그 유형의 종목들을 꼭 ISC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종목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으로 가는 주식들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마크로젠. 자, 이런 패턴을, 마크로젠은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지분율 이런 걸 잘 보시란 말입니다. 어때요? 뱀의 꼬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코브라 머리처럼 머리를 탁 치고 올라가죠. 주가가 탁 튀어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조정을 받다가 어때요? 2차 파동 다시 주죠. 오늘 누가 상한가 만들었어요? 외국인이 만들었죠. 이러한 그 패턴들의 외국인 매매는 지분율이 어제 사고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다음 달 사고 다다음 달 사고 내년에 사는 주식들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이러한 패턴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외국인의 코브라 머리 패턴. 그래서 뭐 ISC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뭐 기법적인 측면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장세에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실적과 기업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뼛속까지 들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손실 날래야 손실 날 수가 없는 매매들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기업들 많이 찾아보시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방송 계속적으로 장중에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잡아드리니까 매매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기업 분석에 힘드신 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비가 아직도 많이 옵니다. 오늘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내일도 장세 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